며칠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텐데 90일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가짜 뉴스다라고 네. 하면서 그날 시장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로 발표하고 그리고 폭등을 시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그 피터 나바로하고 앨런 머스크 간에도 뭔가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그쵸. 일단은 머스크의 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머스크가 22%가 올랐으니까 일단 승리한 테슬라. 거라고. 예.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승리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간밤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주식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네. 좀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바로 몇 시간 만에. 네. 조금 아까 소식. 또 나왔어요. 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좀 전에. 네, 네. 오늘 아까 대표님이 저희도 톡에다 올려드린 올렸어요. 것처럼 예. 조금 아까 또 보냈어요. 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네. 네. 그래서 오늘 밤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협의를 하냐 아니면 뭐 다른 전 세계 뭐 관세를 면제를 해주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막 루머들이 돌고 그러게요. 있는 상태입니다. 뭔지 모르니까요. 네. 그 전에도 이제 좋을 거야 그러고 이제 좋게 뭘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베센트 장관이 이게 전부 다 네. 이제 계획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럼 계획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폭등할 것도 알고 있었다라는 알고 있었다.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럼프가 놀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속내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예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증시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작가님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썼어요. 문제적 남자. 아, 문제적 남자 맞습니다. 네, 문제적 남자 트럼프의 속내까지 좀. 문제도 만들고 해결책도 자기가 하고 그러게요. 예. 뭐 결자해지잖아요. 결자해지죠. 예, 바로 좀 이분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S 아카데미 이효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낮 없이 바쁘시죠? 네, 트럼프 덕분에 저도 트럼프 덕분에. 네. 덕분에 할 일이 많아지고 조회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네,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간밤 뉴욕 증시도 폭등했고 지금 뭐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다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소식.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미리 힌트를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이 비유가 저는 되게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남자분들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PT를 시작할 때 자, PT 30회 합니다. 30회 그러면은 복창 그러면 이제 30회 그러면 목소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이제 50회 그러면은 소리를 꽥 지르죠. 50회 그러면은 네. 그럼 10회만 하자 이런 느낌. 아. 딱 그런 느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중국만 때리면 되는 거지 왜 한국은 이렇게 때리고 일본은 또 왜 때리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괜히 그냥 트럼프가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미웠다가 오늘은 그 정도로는 안 믿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선물을 준다면 또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그 협상 능력이라는 네네. 것이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가지고 노는 거죠. 그쵸. 그런데 가지고 논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죠. 네.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미국인데 믿을만한 미국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깨트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고민은 미국과 중국을 놓고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만큼의 신뢰가 있고 중국이 이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트럼프가 어디까지 낮추면 네. 중국한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트럼프는 아직 여력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진 건 맞죠. 깨진 건 맞고, 아, 기분이 나쁜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중국이랑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긴 또 너무 어렵잖아요. 중국의 맞아요.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떨어져도 그렇죠. 큰 문제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그거를 있겠네요. 충분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왜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국 증시 이제 좀 사볼 만하다 이런 얘기 많아도 쉽게 손 안 가요. 언제 또 다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신뢰라는 것이고 그 신뢰라는 것이 때문에 돈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깨트린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벤치마크는 중국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포커스가 중국을 저렇게 하는 게 진짜로 중국이 올라올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일단 GDP에서 40%가 넘어가면 원래는 이렇게 때려서 혼내줬었는데 네. 잠깐 깜빡한 사이에 60% 이상으로 올라와 버렸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오면 이제 자기의 패권을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을 봐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세대를 띄고 바로 페이먼트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라는 레거시 없이 바로 페이먼트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현금을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국 최근에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호텔에 들어가서도 그냥 안면 인식으로 그냥 키가 없답니다. 그냥 네, 그냥 뭐 너무너무 그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레거시들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그 바로 넘어가는 거의 핵심이 AI라는 거죠. 근데 이 AI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간다. 그러면 이거는 GDP의 뭐 70%네 뭐 60% 이런 게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점프업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트럼프처럼 저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한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넘어갈 것 넘어가지 같아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까지 이제 흔들렸잖아요. 그러게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국채 흔들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이게 약간 롱텀 캐피탈 때도 생각이 나고,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고 뒤에서 살살 수습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과거에 한 번 있었죠. 네. 그때는 영국 금리 30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연기금이 뭐 부도가 LDI 얘기 된다나 뭐 이런 나오면서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영국은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나와서 사줬죠. 근데 이제 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떨어지긴 했지만 예.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금리라는 거는 원래 언제 오르냐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어제처럼 관세를 계속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심했을 때는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의심을 샀던 거는 중국이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팔았는지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유예시켰다. 사실 근데 이 뉴스는 금리 상승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인플레이션. 금리 유예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 없겠네?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전망했다가 오늘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뒤집었어요. 뒤집었죠. 그럼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가 없을 것 같으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얘들아 이렇게 그렇게까지 쫄 필요 없어. 우리 그래도 미국이야.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국채 시장을 오히려 좀 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주식 시장을 본 건 아니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걸 의식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내년에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또 실제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도 높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예. 실제로 트럼프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
뭘 눈치 보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빅테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테크 마피아? 뭐 이게 뭐 페이팔 페이팔 마피아들. 마피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제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아니면 그 테크 기업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머스크만 보이죠. 머스크가 하도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머스크만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테크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트럼프가 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피터 나바로가 이긴 거야, 일론 머스크가 이긴 거야, 아니면 뭐 둘 다 이긴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거는 트럼프는 이 테크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거를 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AI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 팀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중국이 미국을 너무 턱 밑까지 쫓아온다. 그러다 AI까지 뺏겨버리면 이게 넘어간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란 말이에요. 그럼 AI를 지금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들이 AI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은 모든 규제를 그냥 다 철폐할 것 같고 엄청난 부양책을 여기다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일 네. 거고 그리고 부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이겠지만 이건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러는 동안에 중국도 계속 또 AI도 개발시키고 딥식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면 공격이고 아니면 같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 말아라, 뭐 주지 말아라,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끝에 관세가 결국 더 심하게 나와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 미국은 지금 AI만 가지고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글로벌하게 보면 소비 시장 자체가 중국 소비 시장이 적진 않잖아요. 맞아요. 미국 네. 소비 시장도 제일 크긴 크지만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둘이 합의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하는 모양새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2022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도 보면은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올리는 폭이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50bp씩 막 올리다가 다음에 25bp 정도 할까? 요 말 나왔을 때가 주가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말 뭐 50, 100, 140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더 이상은 안 올라가네? 라고 할 때가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화해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그런 포인트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중국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술을 정말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치고 나가면 중국이 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이제 공장 공개 안 한다. 이거 공개하면 뭐 중국이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이거 뭐 금방 따라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다면은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챗 GPT라는 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와우 포인트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와우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뭐 이제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투자를 생각이 해줄 들어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필요하니? 그럼 내가 끌어다 줄게. 손정희한테 전화해서 내가 돈 가져오라고 할 거고, 야 뭐가 필요하니? 전기가 필요하니? 그대로 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골드 카드 많이 있거든. 이거 준다고 하더니까 다 데려와. 이런 영주권 식으로 막 해서 뭐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든 무슨 총동원, 있어서라도. 총동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딱 오펜하이머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뭐 핵 전쟁에 비할 바 아니 뭐 그것보다 더 큰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미국이 그냥 이대로 알았어. 그러면 중국 니네 딥시크 잘하더라. 그래 니네가 이겨라.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무조건 여기는 이제 이효석 대표님은 그거네요. M7을 계속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아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조금 아까 M7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중국하고 지금 약간 중국을 제외해서는 다 지금 상호관세 유예한 네.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강대강으로 붙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중국한테 얘기는 안 하면서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한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세는 저는 그냥 앞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표면적인, 뿐이고 예.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기술.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가 중국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라는 거를 네.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는 관세는 그냥 보이기용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기용. 아직도요? 그리고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를 때리기 위해서 무슨 관세 수입을 이용해서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 관세라는 것은 환율이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관세를 이용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툴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자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네네.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계 없으니까 미국에 그걸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이거는 약간 신용이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근데 맞는 이게 것 같아요? 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협상을 얻어낸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얻어낸 거는 이제 중국 편이야, 너 어디 편이야? 물어본 다음에 그래 내 편 맞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줄 이제 세운 나오고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는데 그렇죠. 예. 또 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말밖에 없었는데 괜히 갑자기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막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 패권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훨씬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라는 툴을 사용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중국이 어떤 자세로 나와야 그 기술 패권에서 본인들이 계속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져야 안 되겠죠. 좋아져. 안 더 나빠져야 돼요? 더 나빠져야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중국이 사실은 효신돼요 또? 그러니까 중국을 더 그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0%다. 네. 그러면 미국으로는 물건 보내지 못 파는 말란 거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래 그래? 애플이 그렇게 힘들어? 그럼 애플은 봐주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죠, 언제든지. 네,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심각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공급 과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해서 밖으로 예, 내놔야 되는데 예. 못 내놓게 막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서 이제 굼는 거죠. 그럼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겠네요. 제조업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남아도는데 더 생산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테무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을 보면 여기는 무슨 창고 대방출을 1년 내내 해?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지금도 해? 막 아직도 해. 근데 아마 이제 2, 3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소비자는 싼 거 사지 않을까요? 싸고 그렇죠. 가성비 따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을 잰다고 해서 그냥 중국 내에 있는 물건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그렇죠. 나오긴 예, 나올 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주겠죠. 그런 그러면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중국계 저런 과잉 공급으로 안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였다고 유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예. 유가가 뭐 80불대에서 뭐 한 달 사이에 60불 예. 이하로까지 떨어졌다가 그렇죠. 좀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상황은 필요가 아닌 없죠. 거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환율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약달러 기조를 좋아하면서도 그 기축통화의 패권은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이잖아요. 그 환율은 뭐 이렇게 전망하기가 쉽지 않긴 네, 하지만 네. 그냥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예. 드려보면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건과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1945년부터 좀 짧게는 지난 40년 네. 동안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에서 물건 싸게 만드는 애들 줄을 서가지고 미국에 물건을 보내줬죠.
아, 이렇게 싸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그래, 내가 달러 하나 줄게. 그러면서 달러 종이에다 달러라고 쓴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찍어서. 네. 그래서 찍어서 주면은 그 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와, 내가 달러를 이런 귀한 달러를 받았네. 그러면서 이 달러를 받은 다음에 이 달러를 고스란히 미국에 또 같이 갖다 주죠. 미국한테 빌려줘요. 미국 정부한테 빌려주고 미국 기업한테 어이구 잘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의미로 또 돈도 사주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다 이게 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다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물건은 미국으로 들어갔죠. 네. 달러는 종이에 썼어요.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서 사준 거잖아요. 부자가 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세계화가 되는 과정이 모두가 윈윈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 이외의 지역도 미국 덕분에 잘 살게 된 거예요. 혹은 잘 살게 된 거라고 착각한 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종이돈 달러 좀 들고 기분 좋다고 하면서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따져보니까 좀 저도 숫자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외의 순금융 자산이라고 하죠. 올해 이제 작년에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대외 순금융 자산이 1조 달러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 받을 돈이 줄 돈보다 1조 달러나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안 올라서도 있습니다. 네. 주식이 안 그렇죠. 올랐고 서학개미가 또 주식을 그렇죠. 많이 네. 샀고. 그래서 네.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오히려 거꾸로 대외 순금융 자산이 마이너스 25조 달러예요. 근데 살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입장에서 미국이 너무 크니까 미국이 밖에다 사가지고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서 들고 있는 것보다 해외에서 미국 자산을 산 게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왜 네.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을 하면서 달러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게 적자가 누적되면 내족될수록 25조 달러가 생긴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트럼프는 이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나가지도 않고 다시 들어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미국 자산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중국이 팔았다, 채권을 팔았다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국가들이 이제 미국 자산을 사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가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분명히 다른 달러를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네. 새로운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저희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설명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그 트럼프가 이 관세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는 동안 트럼프의 가족들이 조용하게 산 기업들이 있어요. 이름을 말씀드리면 어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 뭐 이런 비트코인 거죠. 채굴하는 회사. 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를 지금 가족들은 사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세상에 지금 부동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사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유럽이랑 지금은 유럽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지만 이제 유럽은 또 반대로 미국이 이제 원래 유럽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하고 만나면 특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 그렇게 리스펙 안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맞아요. 예. 왜냐면 쟤네들 어차피 여기 있다가 절로 간 애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막 때리고 혼내주고 이러면 중국이랑 오히려 더 싼 물건 그냥 중국한테 사서 우리 잘 살면 되잖아. 이러면서 중국이랑 딱 링크가 되고 우리는 그냥 무관세로 가자. 그러면은 갑자기 오히려 미국이 고립주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예. 상황으로 바뀌는 거를 미국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원치도 않고 그렇게 돼서도 안 안 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할 거고 생각하겠죠. 제이미 다이먼이 딱 그 표현을 썼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는 괜찮은데 아메리카 온리는 안 된다. 미국 고립주의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이고 아까 이게 외줄타기처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미국이 이제 떨어져요. 무형자산 떨어지지만 중국만큼 어느 정도 이제 갭을 유지하면서 유럽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나 중국 근데 중국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이 고민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으로 몰아가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케이스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네. 우리는 너무 작잖아요. 네. 우리는 이렇게 작은데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그 배도 있고 네, 뭐 네. 다 있잖아요. 우리는 네, 있을 네, 건 네.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이슈됐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연필이에요. 연필. 왜냐하면 연필을 못 만들어요, 미국은. 네, 네. 연필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조업이 낙후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을 살리고 싶죠. 그래서 뭐 달러를 약세로 만든다고요? 달러 약세로 어떻게 제조업을 살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네. 그는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도 비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얘기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얘기고요. 진짜로 살려야 되는 건 AI로 해서 그걸로 돌파구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을 충분히 우리도 레버리지 삼아서 협상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한다. 이렇게라도 하고 그래도 뭐 물론 뭐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시겠죠. 트럼프가 막 그러면 그래도 뭐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럼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군 간다 우리 막 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겠죠. 뭐 이렇게 뭐 네. 강대강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저들에게도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있다. 거죠.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 때처럼 그냥 보조금 준다고 해서 막 갈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의 문제고 이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전쟁 격화되는 양상이고 이게 서로 어느 정도 피를 보기 전까지는 쉽게 협상되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연준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연준은 제 생각에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적인.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인 금리 인하인 거죠. 음.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경제가 다 안 좋아지고 네. 나서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죠. 2018년 끝나고 2019년부터 금리 인하를 그때 했었고 그때 금리 인하를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그 근거는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서머스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죠. 제가 또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쟤는 그럼 나중에 일시적 연준 뭐 이렇게 의장 그렇게 기억되려고 왜냐하면 그 일시적이라는 얘기가 파월 의장한테는 정말 큰 상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만 하면 일시적인데 일시적이지 않던데요. 맨날 이제 놀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꺼냈잖아요. 그 그렇죠. 얘기는 결국은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라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미 저변에 이제 유가도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가 얼마로 결정되느냐 이 부분만 불확실성이었지 우리가 맥시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보험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커브도 더 이제 가팔라지고 그래서 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네, 네. 금융기관도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위안화나 엔화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달러도 있고 네. 거기 또 우리 원화도 있고. 네, 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환율들이 움직일까요? 서로 간에.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인 것 예.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각국 정부의 수장들은 야, 우리 경제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을 할 거고 당장 우리나라도 지금 추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독일은 지금 뭐 재정을 완전 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각 국가별로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좀 부양책을 대규모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 국가별로 각자 도생으로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스페셜하게 이제 금리도 좀 올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있고 이런 상태로 바뀌어서 엔화가 강세가 계속되면서 또 그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만든다. 네네.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 건지 뭐가 된 건지 알 수도 없는 네네. 이런 상황인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슈가 됐을 때는 그때는 재물이 있었어요. 재물. 그러니까 그 엔화가 약세가 될 거라고 엄청나게 베팅해 냈던 애들이 그냥 다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헤지 펀드들이 녹아내리면서 재물이 돼서 이런 그런 그 사단이 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엔화 강세에 베팅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걱정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발 찍기인데 그걸 자기 발을 왜 찍겠냐는 거죠. 네. 찍을 필요가 없는데. 네. 그러면은 요즘 대표님은 앞으로 시장이나 아니면은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 뭐 현금 비중도 높여야 된다, 변동성을 좀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네네. 이게 지금은 약세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약세장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뭐 200일선 이하에 있는 거는 약세장입니다. 근데 예. 약세장의 특징이 있는데 급 반등을 계속합니다. 급등, 급등, 급락이 그냥 이유 없이도 반복될 수 있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작은 뉴스에도. 네, 예. 왜냐하면 기분이 다들 안 좋아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기분이 그럼 너무 안 불안하죠. 좋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네. 올라도 불안하고 맞아. 빠져도 불안하고 이런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를 하지 마라.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트레이딩도 말고. 네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이거 빠졌다가 사고 올랐을 때 팔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네. 못 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모르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그나마 가능한데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트레이딩해서 벌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지나친 과잉 자신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래의 횟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근데 거래량이 엄청 폭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불안하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거래량이 폭증할 때 거래를 해서 이게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들이 잘 못하실 거예요. 못한다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그래서 거래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그 종목의 개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로 이 약세장이 끝난 이후에도 가져갈 만한 주식들로 종목의 수를 압축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롱마인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주식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이런 무역 분쟁이 일단락되고 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부양책과 엄청난 규제 완화와 엄청난 세금 혜택을 쏟아 부어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쏟아 붓는 거는 노골적으로 AI에만 집중돼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회사의 수혜가 있는지는 뭐 그냥 몇 개 안 네, 됩니다. 그렇죠. 네, 몇 개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